에피소드 2.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작품에 대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늘의 주인공 다빈치의 풀네임은 레오나르도 디 세르피에로 다빈치. 우리가 그의 성처럼 부르는 다빈치는 빈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빈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공증인으로 꽤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그 덕을 보지 못했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었던 어머니가 지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 정식 혼인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레오나르도의 어머니와 지내다가 결국 본가로 돌아가 다른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했고 이후 3차례 더 재혼을 합니다. 훗날에는 재혼을 통해 생긴 이복 동생들의 계략으로 레오나르도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상류사회에 필요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상류사회의 가장자리를 맴돌던 그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가장 의문점이 많은 그림, 그리고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비로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공식적으로 화가라 기록된 것은 1472년. 이 시기에 피렌체의 저명한 화가 조합에 들어가 보티첼리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피렌체의 산 바르톨레메오 아 올리베토 교회의 제단화로 그려졌는데 지금은 우피치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정확히 언제 그려졌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있는데요. 1460년대 후반에서 1480년대까지 그 폭이 넓지만 보통 1470년대에 작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수태, 즉 임신을 고지하다인데요.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 마리아가 성령의 아이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술작품 역시 종교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의 순간도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그려냈고 다빈치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한때 다빈치답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팔을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당시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에 비해 좀 통통한 편이었죠. 이런 오점은 놀랍게도 다빈치의 기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놀라운 천재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정면에서 작품을 보면 어색하지만 이 작품을 의뢰한 수도원에 걸려있을 때는 완벽해지기 때문이죠. 당시 의뢰를 맡긴 수도원은 공간이 너무 작아서 벽에 걸린 작품을 비스듬하게 측면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왼쪽 45도쯤 아래에서 봤을 때 작품이 가장 완벽해 보이도록 화면을 연출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우피치 미술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 작품은 꼭 왼쪽 45도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에 언급된 작품 중 하나로 유명한 작품 암굴의 성모는 흡사한 그림이 2점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프랑스 루브르에 있고 다른 하나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죠. 그중 루브르에 전시된 것이 더 먼저 그려진 버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은 다빈치가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로 이주하여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속한 원죄 없는 잉태 심신회로부터 의뢰받은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아기 모습을 한 세례자 요한과 아기 예수,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암굴을 배경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인물들은 또렷하게 떠오르고 배경이 되는 바다와 하늘은 흐리게 표현했는데요.
특히 배경의 윤곽을 명확하지 않게 마치 안개처럼 부드러운 명암으로 표현한 모습에서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점은 동일한 또 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그리는 작가는 있어도 거의 비슷한 두 점을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의뢰 측에서 그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다빈치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어서 등등 그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 또 하나,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한 건의 소송인데요. 보통은 의뢰자가 작가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 작가를 고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작품은 작가가 의뢰자를 고소한 전대미문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것도 작가가 의뢰자에게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위한 것이었죠. 당시의 예술가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라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랍게도 법원은 다빈치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기술자로 치부되던 화가가 새로운 역할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묘한 표정, 묘한 차림의 여성이 정말 묘하게도 흰 족제비를 안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은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 흰 족제비를 안고 있는 여인 등 다양하게 불리죠. 오늘 심야살롱에서는 족제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작품 속 여성은 체칠리아 갈레란이라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밀라노의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밀라노의 궁정화가로 일하며 초상화가로서 명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여성의 초상화는 딱 4점밖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아주 귀하게 취급받고 있죠. 아름답고 독특한 차림새, 묘하게 빠져드는 얼굴과 가지런한 손. 그런데 근육질의 흰 족제비는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이 흰 족제비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함의 상징. 옛 유럽 전설에 따르면 흰 족제비는 자신의 흰 털이 흙으로 더럽혀지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17, 꽃다운 나이였던 모델의 순수함을 상징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족제비가 모델의 연인 루도비코 스포르차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스포르차는 흰 족제비 기사단을 만들어 개인적인 문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이 스포르차의 연인이다 라는 표시로 그려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98년 폴란드의 귀족 차르토리스키의 소유였고 이후 11월 혁명,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유럽 전역을 전전하다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의 국보로 지정되어 차르토리스키 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트루비안 맨, 우리말로는 비트루비우적 인간. 작품 제목은 조금 생소해도 인체 비례도라는 이름과 함께 들으면 굉장히 익숙하죠.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와 품고 있는 메시지는 작품의 유명세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케치의 주제는 제목에 등장하는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를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자신이 저술한 건축 10서의 3장, 신전 건축편에서 인체의 구조에 적용되는 비례의 규칙을 신전 건축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인체는 비례의 모범이다. 사람이 팔과 다리를 뻗으면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인 정사각형과 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다빈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기만 했다면 천재 다빈치가 아니죠. 다빈치는 실제 사람을 데려와 직접 눈금자로 신체를 측정하면서 자신만의 인체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인체의 비율을 이렇게 남깁니다.
자연인의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뻗은 다음 컴퍼스 중심을 배꼽에 맞추고 원을 그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붙는다. 이는 정사각형에도 적용된다. 사람의 키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센 길이는 두 팔을 가로 벌린 너비와 같기 때문이다. 직접 인체의 여러 부위를 측정하며 그린 이 스케치는 실제 인체의 비율과 매우 흡사합니다. 21세기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연구팀이 공군 훈련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비트루비안 맨의 비율이 실제 인체 비율과 오차범위 10% 이내로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 작품은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며 일어난 일이었죠. 루브르는 이 유명한 작품을 특별전에 전시하고 싶었고 이탈리아에 소장된 작품을 대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보호단체 이탈리아 노스트라는 이 작품이 이동하는 중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노스트라의 격한 반대에 가처분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빈 노출을 최대한 조절하기로 합의한 끝에 루브르 특별전에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 바로 라벨 페로니에르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 이름의 뜻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먼저 페로니에를 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인데 페로니에는 모델 이마에 있는 보석 장신구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페로니에를 만드는 철물 장식업자의 아내를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철물 장식업자?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막을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페로니에 같은 장신구를 만드는 업자 페론 씨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사실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정부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여인의 모습을 남겼고 제목 속에 정체를 은밀하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 의견에는 허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해석을 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루도비코 스포르차. 이 작품 속 여인이 루도비코의 연인 루크레시아 크리벨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의 주인공도 사실 루크레시아라는 의견도 있죠. 추측은 무성하지만 이 여인의 진짜 정체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림 속 여인은 정말 아름답네요. 섬세하게 표현된 장신구와 옷은 르네상스 시대를 직접 바라보는 듯 실감나고 다빈치 초상화 특유의 살짝 튼 자세와 캔버스 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무척이나 신비롭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코, 단호한 입술 표현은 그리스의 조각상을 보는 것 같네요. 어쩌면 그림 속 여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작품의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라는 명성에 비해 남긴 작품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은 약 24점 정도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품 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다빈치가 작품 한 점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런 성향 때문인지 미완성인 작품도 굉장히 많죠. 이런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의 작품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다빈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려낸 벽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도 작업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를 묘사한 소설가의 증언도 있습니다. 다빈치는 어떤 날은 쉬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고
어떤 날은 몇 시간씩 서서 그림을 노려보기만 했다. 갑자기 며칠씩 그림을 아예 그리지 않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일에 몰두하다 갑자기 식당으로 뛰어들어와 붓질을 한두 번만 하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다. 지금 글로만 봐도 속된 말로 속이 터질 지경이네요.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최후의 만찬은 당시에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의뢰한 루도비코 공작은 다빈치에게 포도밭을 선물했다고 하고, 이후 밀라노를 공격하러 온 루이 12세의 군대가 이 벽화가 있는 식당 벽을 통째로 뜯어가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죠. 최후의 만찬이 당시에도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다빈치의 치밀한 원근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작품이 그려질 수도원 벽을 36개의 칸으로 나누고 화면 멀리 창을 그려 넣어 벽화 속 공간감이 실제 식당의 공간과 이어져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 인물들도 마치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처럼 비율을 맞춰 그렸죠. 이전의 벽화들은 최후의 만찬 속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는 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만찬장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작품과 현장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다빈치의 치밀한 연출 덕분에 수도원의 성직자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최후의 만찬에 함께하는 듯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작품성으로도 다빈치의 작품 생애에도 대기록이라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 오랜 세월과 재료의 성질 때문에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상상하긴 어렵지만 작품이 간직한 이야기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숨겨진 주인공,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작품 살바토르 문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작품 하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살바토르 문디의 낙찰가는 무려 약 5천억 원. 그것도 딱 19분 만에 낙찰된 가격인데요. 이 엄청난 액수가 실감 나시나요? 살바토르 문디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구세주인 예수를 그린 작품입니다.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 그림은 꽤 오랜 시간 진품이 아니라고 여겨진 어떻게 보면 언더독 같은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1500년경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프랑스 왕 루이 12세를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영국의 찰스 1세, 18세기에는 노르망디 공, 이후 영국의 컬렉터 프레데릭 쿡의 소장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958년부터 2005년까지 생각보다 자주 거래되었는데 그때는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 생각되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영국 내셔널 갤러리 전시를 위한 검증을 통해 다빈치의 진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작품의 가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껑충 뛰었습니다. 그 가격이 무려 1422억. 러시아 부호 드미트리 리볼로플레프가 구매했죠. 이 작품은 이후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에서 구입했고 루브르의 첫 해외 분관 아부다비 루브르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돌연 전시를 취소한다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이 작품이 여전히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리라 추측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정구에 비치는 손바닥이 다빈치의 솜씨라기엔 과학적이지 않다 등 진위 여부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돌연 전시를 취소한다는 소식 이후 이 작품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묘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빈치처럼 신비롭게 나타나길 기다릴 뿐이죠. 루브르 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바로 모나리자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만 찾으면 된다 라고 설명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가로 세로 1m도 되지 않는 아담한 작품을 유리관 너머, 그것도 2m 앞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도 그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작품 모나리자는 부인을 부르는 존칭 모나와 모델의 이름 리자, 즉 리자 부인을 그린 초상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라 조콘다, 프랑스에는 라 조콘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름은 라 조콘드라는 실크 상인의 아내가 바로 리자 게라르디니, 즉 리자 부인이었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모델의 정체가 생각보단 평범하죠. 작품의 유명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빈치 고유의 기법과 연구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대미문의 도난 사건 때문입니다. 먼저 작품 속 다빈치의 시그니처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안개가 낀 듯 흐릿한 배경입니다. 스푸마토 혹은 공기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법은 멀리 있는 풍경의 원근을 흐리게 표현하는 것인데 미스터리한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인물, 인체의 구도와 비례 또한 흥미롭습니다. 인물은 피라미드 형태, 그리고 턱과 코, 인중과 입술 길이, 입술과 턱의 길이,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 등이 일명 황금 비율, 1대 1.1618의 비율이 적용되어 안정감이 탁월하죠. 물론 섬세한 기법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묘하고 은은한 미소 자체가 걸작이긴 하지만요. 모나리자는 다빈치도 생전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노년의 그가 아픈 몸으로 프랑스에 건너가며 챙겨간 세 점 중 하나였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후 다빈치를 매우 아꼈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는 이 작품을 프랑스에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프랑스의 보물이 된 모나리자는 1911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휴관일 다음 날 모나리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박물관은 곧바로 경찰과 함께 박물관 내부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 국경까지 폐쇄하며 수색했지만 무려 2년이 되도록 작품은 나타나지 않았죠. 단서는 딱 하나. 신데렐라 속 한 장면처럼 계단에 남겨진 작품의 유리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1913년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사건은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갤러리 주인 알프레도 게리는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메시지는 참 단순 명료했습니다. 모나리자를 갖고 있다. 사겠는가?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뿐인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네요. 알프레도는 곧바로 편지의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범인이 잡혔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루브르에서 2년 동안 일한 유리공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휴관일 전날 작업복을 입은 빈센초는 몰래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다음 날까지 숨어 기다렸죠. 그리고 액자에서 그림만 빼내 작업복에 숨겼습니다. 박물관의 구조에 익숙했던 그는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로를 통해 빠져나왔죠.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의 집 벽난로 아래에 그림을 숨겨놓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그렇고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전문 범죄자도 아닌 그가 왜 모나리자를 훔친 걸까요? 빈센초 페루자는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였는데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기에 이 사건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의 대책 없는 애국심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지만 좀 석연치 않기도 한데요. 당시에도 사실 배후에 누군가 있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빈센초만 알고 있겠죠. 어찌됐든 이 사건을 계기로 모나리자는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은 명성을 낳는다 라는 말처럼 마르셀 두샹이나 앤디 워홀 같은 근현대 작가들의 패러디로도 등장했고 지금도 수많은 매체에 등장하며 새로운 의미가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평범한 작품인데 유명해서 위대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오묘한 리자 부인의 미소를 보면 또 스르르 사라지죠. 이렇게 수많은 의문을 사라지게 하는 모나리자는 미술의 아이콘으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자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다빈치의 시그니처 스푸마토 기법과 키아로스쿠로 기법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사실 제목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이들도 작품의 주인공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보통 아기 예수와 함께 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광야를 떠도는 거친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 속 인물은 누구인가 이전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마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제목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두운 배경 속 살짝 보이는 털옷과 십자가 때문인데요. 낙타 털옷을 걸친 채 메뚜기와 꿀로 연명하며 메시아 예수의 도래를 알렸던 세례 요한의 일화를 상징하는 소재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표현된 이유는 다빈치의 작품답게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중 하나는 르네상스 시기에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이상의 세계를 추구했던 사상을 따라 특정한 인물을 표현하는 대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작품은 프랑스와 1세의 소장품에서 찰스 1세에게 넘어가 잠시 은행가의 개인 소장품이 되기도 했고 다시 1661년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소장품이 되어 지금까지 루브르에 남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질문이 쌓여가는 이 작품. 수세기를 걸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쌓여있을 거라 생각하면 어두운 배경이 아득한 밤하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세출의 천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화가,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헬리콥터를 상상해낸 르네상스의 과학자, 다빈치 코드의 그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에는 수만 가지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오랜 시간 회자될 수 있다니 마치 사람이 아니라 머나먼 존재 같습니다. 다빈치와 그의 작품의 신비감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마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영원히 비밀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추측과 소문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그 비밀을 아는 다빈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영원히 신비로울 다빈치를 상상하며 오늘의 심야살롱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피소드 1에 등장했던 반 고흐의 친구 폴 고갱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